대한민국 파시즘 해부 첫 번째. 그들이 걸어온 길. 이병권 인문연구가.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책동과 이에 대한 국회와 시민의 진압, 폭동을 통한 체제 전복과 헌정수호 의지가 맞물리며 큰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 시도와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국민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의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윤석열에 대한 최종 탄핵이 늦어도 3월 중순이면 선고될 것이고 이후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면 내란과 폭동의 두려움이 가라앉으리라 전망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내란 종식과 가담자들에 대한 일망타진까지 저들의 저항을 뚫고 넘어야 할 고비가 녹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은 불과 2년 반의 재임 기간 무수한 비리를 저지르면서 다수의 공직자와 국민의힘 의원, 심지어 언론과 검찰 등 공권력의 상당한 부분까지 동조자 또는 공범으로 가담시켰기 때문입니다. 동조자, 가담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은 차기 대통령 선거전을 역대 최악의 진흙탕 선거로 내몰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저항을 뚫고 정권 교체를 이룬다 해도 화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전면에 등장한 파시즘 세력은 또 다른 얼굴로 가장하며 혐오와 증오의 대상을 찾아 사회를 분열시키는 사냥질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야기할 겁니다. 혼란 와중에 자신의 이익을 공고히 할 파시즘 체제를 획책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이미 선진화된 민주국가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파시즘 세력은 그 뿌리가 매우 깊고 넓으며 상당한 기득권층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 전체주의, 파시즘은 권력의 폭력적 독점이란 측면에서 같지만 양태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유지된 권력 형태는 독재 정치였습니다. 왕정이나 제정, 참주정 등으로 달리 부른다 해도 모두 독재 체제입니다. 각국의 정치적 지형과 운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권력자 1인과 그를 떠받치는 세력의 독점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서구를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의 정치 형태가 일국의 왕정이나 제국의 전제 체제가 폐지되고 공화정 형태를 갖춘 건 불과 20세기 초반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1789년 혁명이 시작되었지만 여러 번의 반동과 반혁명을 거쳐 공화국 형태를 보인 것은 10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독일도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17년에 이르러서야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바꾸었습니다. 민주공화제의 정치 형태가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왕이나 황제라는 구심체를 잃은 민주주의 정치 형태는 소란스럽고 복잡하며 결정이 더디고 추진력도 약해 혼란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경제 불안과 정치 불안은 독점 자본가들의 체제 전환 욕구를 부추깁니다. 외국과의 정치, 경제적 경쟁, 내부 소란 등을 잠재울 강력한 통치 수단에 대한 열망이 피어오릅니다. 전체주의와 파시즘은 바로 이런 내부 통합을 빌미로 대중을 선동하여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독점을 시도합니다. 흔히 전체주의 형태의 국가로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히틀러의 독일, 일본의 군국주의, 스탈린의 소련 등을 거론합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이 구호가 개개인의 희생과 복종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재 체제, 전체주의 체제, 파시즘 체제 모두 민주주의, 민주공화주의를 무능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체제로 헐뜯습니다. 파시즘은 전체주의보다 지능화된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자는 전체주의에 더해진 파시즘 체제의 필수 요소를 6가지로 꼽아봅니다. 첫째, 강력한 민족주의입니다. 파시즘은 이탈리아의 경우 과거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자던 욕구가 독일의 경우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패권주의적 전쟁으로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천황주의를 기치로 아시아의 패권을 도모했죠. 모두 자국의 민족주의를 극대화하려는 야욕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파시즘은 철저하게 독점 자본의 이익을 반영합니다. 무솔리니의 경우 자신이 잠시 사회주의자로 활동했던 시절 아반티라는 신문의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파시즘적 색채를 드러냅니다. 이 잡지는 다수 독점 기업의 후원을 받게 되고 무솔리니의 정치적 성장과 세력 확장에 독점 자본가들의 후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시스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후원을 독점 자본가들로부터 얻고 독점 자본가들은 이 파시즘 체제에서 각종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얻고 전쟁 과정에서 군수산업 독점을 통해 이익을 축적합니다. 노조 탄압 역시 독점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파시스트들이 추구한 세상은 50여 년 후 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경제관과 일치합니다.
자신들만의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것, 그것에 기대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은 파시즘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합니다. 셋째, 파시즘은 차별과 혐오를 가공하여 대중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그 증오심을 체제 유지의 기반으로 합니다. 파시즘은 혐오와 증오를 확대하여 급기야 인간성까지 개조하려 합니다. 파시즘이 추구하는 인간관은 철저히 체제에 복종하는 모르모트입니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그리고 해방 이후 지난 80여 년간 한국에서는 빨갱이를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체제에 도전하는 것을 빨갱이들의 책동으로 내몰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만든 가공의 적이 강대한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 경제적으로 착취 대상이나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 유색인종, 장애인, 착취받는 노동자 등이라는 점입니다. 무솔리니나 히틀러 모두 유대인들의 막대한 자산을 탈취하기 위해 이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차없이 수탈하고 학살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는 강제 수용한 유대인 중 점고 노동이 가능한 자들을 독점 기업의 무상 노동에 내몰아 착취하였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1순위로 가스실에 보냈습니다. 인종적 우월의식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생체 실험도 벌였는데 이 모두 혐오를 기반으로 한 만행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식민지 조선인과 중국인들을 강제 노역과 징용에 동원하였고 731 부대를 창설해 대규모 생체 실험도 감행했습니다. 넷째, 대중 매체를 통한 선동술로 대중을 최면시키고 세뇌하려 합니다. 히틀러에 앞서 무솔리니는 신문 매체를 통해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를 결속시키고 선동 도구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히틀러는 괴링의 한 단계 발전된 선동이론에 따라 반복된 거짓 선동이 대중의 의식을 바꾼다는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히틀러와 괴링은 신문, 방송, 영화 등 모든 매체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담은 거짓을 진실로 믿게 만드는 반복 학습을 전 국민에게 강요합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나치의 대중선동은 이후 모든 파시즘의 교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체를 통한 대중선동과 가짜뉴스 전파가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 언론 장악을 통한 반공 이념 확산 정책으로 기조를 이뤘죠. 이명박 정부는 몇 단계 업그레이드한 신공을 내놓았습니다. 정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곤욕을 치른 이후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죠. 국군기무사와 국가정보원 동원의 대규모 여론 조작을 시도합니다. 운영된 댓글 부대만 수십 개에 달했고 운영비는 드러난 것만 1년에 6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댓글 부대의 운영 경력은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쳐 극우 세력들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2025년 현재 내란 선동을 부추기는 극우 유튜브 10여 개를 비롯해 수많은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섯째, 파시즘은 여전히 반공을 최고의 미덕으로 추앙합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등 파시즘이 성장했던 모든 국가는 하나같이 경제 불안과 경제 불평등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탈리아는 1차 대전에서 승전국 편에 섰으나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영토나 배상금에서 큰 이득을 얻지 못합니다. 1차 대전 이후 경제는 세계 불황 여파에 허덕이며 내림세를 거듭했죠. 1차 대전 패전국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 압박에 경제는 파탄지경이었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무능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경제적 고통의 책임을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돌렸고 독점 자본가들이 막대한 후원을 하며 이를 부추겼습니다. 일본 역시 군국주의 세력이 사회통합과 침략을 통해 국가의 영광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척결 1순위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의 한국도 같습니다.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파시스트들은 윤석열의 내란을 무위로 돌린 야당과 시민을 빨갱이 집단이라 선동합니다. 이들에게 반공은 시효도 없습니다. 지난 80여 년간 북한을 반공의 먹잇감으로 삼아왔던 파시즘 세력은 그 약발이 떨어지자 중국을 가짜뉴스의 대상으로 삼아 부정선거의 진원지로 대중을 선동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중세 유럽, 특히 스페인 등지에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된 마녀사냥이 기실 과부가 된 돈 좀 있는 여성들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조작되었던 집단적 히스테리였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14에서 16세기에 걸쳐 10여 차례 벌어졌던 십자군 전쟁의 실상은 당시 이스탄불을 비롯한 동로마 지역과 중동 지역에 대한 유럽 각국의 무자비한 약탈, 학살 행위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죠. 오죽하면 바티칸에서 과거 십자군 전쟁에 대해 그 역사적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발표까지 했을까요? 오늘날 강탈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대상을 빨갱이로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고자 하는 파시즘은 이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억울하고 약한 자들아, 모두 모여 저 빨갱이들을 타도하자. 그것만이 그대들의 억울하고 짓눌린 심정을 풀어줄 것이다.
이것이 현재 빨갱이 사냥의 본질입니다. 여섯째, 파시즘은 민주주의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병적으로 칭호합니다. 공론과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견 조정을 싫어하죠.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이 진리이고 관철해야 할 절대 선이라고 우깁니다. 이런 측면에서 파시즘은 광신도들의 종교관과 일치합니다. 주변에서 우리의 헌법이나 법 절차 등을 습관처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파시스트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파시스트들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헌법재판소,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선거제도를 파괴하려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수처 등 대부분의 헌법기관을 모두 중국 범죄가 판치는 소굴로 지목하며 타도를 외칩니다. 헌법쯤이야 힘으로 눌러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봅니다. 다양성을 증오하니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성소수자, 노동자, 농민들 모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또한 빨갱이의 주장으로 짓밟아 버리려 합니다.